중동의 칠흑 같은 바다가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습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불타오르던 그 숨막히는 새벽, 이란의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는 전 세계를 향해 섬뜩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모든 선박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이 바다를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살기어린 목소리가 전 세계 해운사의 무선 통신망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심장이 쿵 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입니다. 하루 평균 138척의 거대한 화물선들이 오가던 폭 33km의 좁은 수로가 한순간에 죽음의 문턱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수백 척의 거대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사들은 즉각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을 전면 중단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 바다에 들어갔다가 미사일을 맞고 배가 두동강이 나도, 기름이 쏟아져서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10원 한 장 물어주지 않겠다는 완벽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겁을 주기 위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 직후 오만 해안 인근에서 실제로 외국 상선 2척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서 배가 불타는 걸 본 선장들은 공포에 질려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세계의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시니어 선배님들, 이 바다가 막히면 우리 삶에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남의 나라 바다에서 총질을 하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중동 원유의 95%가 바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LNG 가스 수입량의 20%도 여기서 옵니다. 이 길이 막히면 당장 며칠 뒤 주유소 기름값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트럭 운전수들은 운행을 포기하고 물류가 마비되면서 마트에 배추값과 쌀값이 폭발합니다. 원유를 달러로 사와야 하는데 기름값이 뛰니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고, 여러분이 평생 모아둔 원화 자산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녹아내립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올가미가 목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새벽,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질지도 모르는 그 칠흑 같은 불바다 한가운데서 미친 듯이 엔진을 켜고 앞으로 튀어나온 배가 딱 한 척 있었습니다. 길이 336m, 63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바다 위에 눕혀놓은 것보다 더 거대한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최대 출력으로 굉음을 내며 바다를 가르고 돌진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이글 벨로호, 목적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배에 실린 원유가 무려 200만 배럴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하루 종일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타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피와 살 같은 자원입니다. 대기하라는 무선 명령이 빗발쳤지만 이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심이 얕은 해안가 쪽으로 바짝 붙어서 엔진이 터져라 최고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최고 속도를 내면 자칫 배 밑바닥이 암초에 긁혀서 침몰할 수도 있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보험도 끊겼습니다. 만약 이란의 미사일 파편 하나라도 날아와서 불꽃이 튀면 200만 배럴의 시커먼 기름과 함께 배도 잿더미가 되고 선장과 선원들도 흔적 없이 타 죽는 완벽한 사지였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와 자신의 목숨을 오롯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그들은 방향타를 꺾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이란 혁명수비대 기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령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전 세계가 다 멈췄는데 저 미친 배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배냐? 레이더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배입니다. 그 순간 이란 사령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미친 기세로 뿜어져 나오는 그 압도적인 돌진 앞에 이란의 총군은 허무하게 침묵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 외신을 타고 속보로 퍼져나가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배달에 미친 배달의 민족이다. 목숨을 걸고 로켓 배송을 한다. 국가번호가 82번이라서 전쟁통에도 빨리빨리 질주를 한다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웃어넘겨서는 안 됩니다. 농담거리로 소비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객기가 아닙니다. 무모함도 아닙니다. 이 나라 뱃사람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피눈물 나는 사명감의 발로였습니다. 선장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끔찍한 변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사일 피격의 공포, 선원들의 생명, 찢어진 보험 약관, 배가 멈춰서 날아갈 수백억 원의 지연배상금.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엔진을 끄면 당장 내 조국의 공장이 멈춘다. 수출탑이 무너지고 내 가족과 이웃들이 거리로 나앉는다. 우리는 간다. 죽어도 바다에서 죽고 살아도 바다에서 산다. 전쟁이고 나발이고 우린 간다. 이것은 80년대 미사일이 날아다니던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페르시아만을 뚫고 조국의 기름은 날랐던 선배들의 피가 2026년 그들의 심장에도 똑같이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절대로 깊게 다뤄주지 않는 이 위대한 돌진의 진짜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드릴 겁니다. 강대국이라고 떵떵거리던 일본과 중국이 그 불바다 앞에서 얼마나 비겁하게 꼬리를 내리고 치졸하게 도망쳤는지, 그리고 이란 군인들이 왜 그 뻔뻔하게 돌진하는 한국 배를 향해 끝끝내 미사일 버튼을 누르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70년대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50도의 떼약볕을 견디며 피땀을 흘렸던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의 거룩한 땀방울 때문이었다는 가슴 뜨거운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유가 폭등과 환율 전쟁이라는 거대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냉철한 해안을 얻게 되실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평생을 바쳐 피땀 흘려 세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앞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는 나라인지 가슴 벅찬 눈물과 함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 밤 레이더를 끄고 도망친 일본의 비겁한 민낯부터 낱낱이 까발려드리겠습니다. 200만 배럴의 피 같은 기름을 싣고 불바다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한 대한민국의 뱃사람들. 그들의 위대한 심장과 결단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날 밤 같은 바다에 떠 있었던 이웃나라, 이른바 강대국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하게 행동했는지를 먼저 똑똑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앞에서 진짜 강한 나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면 매일같이 군사력을 자랑하고 경제 대국이라고 떵떵거리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바다 위에서 미사일이 터지던 그 끔찍한 새벽, 세계 2위, 3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 두 나라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바다를 가르고 나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장 비굴한 방식으로 바다에 엎드렸습니다. 먼저 일본의 행태를 보십시오. 일본 국영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그날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일본 화물선 2척이 해협을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46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몇 시간이면 넉넉하게 통과할 그 짧은 수로를 통과하는데 이틀 밤낮이 걸린 겁니다. 도대체 바다 위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일본 배들은 이란의 영해를 철저하게 피해서 반대쪽 오만 해안가 쪽으로 바짝 붙어서 배를 몰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의무적으로 켜야 하는 선박자동 식별 장치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이 장치를 끈다는 것은 레이더 화면에서 자기 배의 위치와 이름표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거대한 화물선이 불을 다 끄고 이름표마저 떼어버린 채 적에게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남의 나라 해안가 구석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친 겁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위장복을 입고 진흙탕 바닥을 포복으로 박박 기어가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밤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해양강국 일본의 뱃사람들이 중동의 무장단체 말 한마디에 바다의 유령처럼 숨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굴었을까요?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 편에 서서 중동 정책을 펴왔습니다. 과거에 이란의 기뢰에 맞아서 일본 유조선이 박살났던 뼈아픈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이란의 눈에는 일본이 언제든 손을 봐줘야 할 미국의 앞잡이로 보였을 겁니다. 서로 간에 쌓아둔 신뢰나 의리 따위는 단 1g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란이 멈추라고 호통을 치면 바짝 엎드려서 기어가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느긋하게 숨바꼭질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나라 창고와 민간 창고에 무려 200일치가 넘는 어마어마한 원유를 전략적으로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중동에서 기름배가 단 한 척도 안 들어와도 무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 경제가 아무 문제 없이 핑핑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과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서 에너지가 끊기는 끔찍한 재앙을 겪은 뒤로 일본은 10년 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기름 창고를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창고에 반년 먹을 양식이 꽉꽉 들어차 있으니 급할 게 없는 겁니다. 돌아가서 기름값이 2배로 뛰고 시간이 며칠 더 걸려도 창고에 있는 기름을 뺐으면 그만이니까요. 일본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목숨을 걸고 돌파해야 할 생명선이 아니라 위험하면 언제든지 숨고 돌아가면 그만인 남의 동네 골목길에 불과했습니다. 배를 타는 선원들도 나라 경제를 위해 목숨을 걸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과는 반대로 미국과 으르렁거리며 중동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거대한 중국은 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의 대처는 비굴함을 넘어서 처절하고 굴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가장 든든한 뒷배이자 거대한 돈줄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목을 조르며 경제 제재를 가할 때도 중국은 몰래 이란산 석유를 사주며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이란과 무려 25년짜리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란의 유전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4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크고 확실한 최고 대우 VIP 손님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혈맹국인 이란이 바다를 봉쇄하자
중국 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를 향해 당당하게 우리는 너희의 최고 파트너인 중국 배다. 길을 비켜라. 하고 소리치며 나갔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봉쇄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중국 정부는 바다 위에 떠있던 자국 선박들을 모조리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에 조용히 은밀한 연락을 넣었습니다. 제발 우리 배들만이라도 안전하게 통과시켜달라고 물밑에서 구걸하며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500조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대한 제국이 무장단체에 통행세를 내듯 안전을 구걸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입니다. 협상이 질질 끌리자 마음이 급해진 일부 중국 선주들은 자기 배의 국적을 다른 나라로 위장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몰래 바다를 빠져나가려다 들키는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강대국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뒷구멍으로 몰래 도망치려는 얄팍한 꼼수만 남았던 겁니다. 결국 중국 국적을 단 배가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은 봉쇄 선언이 내려진 지 무려 11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세계를 집어삼키겠다던 거대한 중국의 상선들이 11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하고 이란의 처분만 기다리며 발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게 호르무즈는 돈과 로비로 흥정해야 하는 더럽고 질척이는 협상 테이블일 뿐이었습니다. 시니어 선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매일 보는 세계 경제 2위, 3위 강대국들의 진짜 옹졸한 민낯입니다. 평소에는 군함을 앞세우고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살 길만 찾아서 숨고 구걸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혈맹도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이 두 나라가 온몸으로 증명해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나라들이 이렇게 비겁하게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만약 우리 대한민국의 뱃사람들도 그들처럼 행동했다면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처럼 무서워서 레이더를 끄고 이틀 밤낮을 바다에서 허비하거나 중국처럼 눈치를 보며 11일 동안 바다에 닻을 내리고 멈춰 서 있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재앙이 닥쳤을지 아주 냉정하고 뼈아프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전쟁이나 위기가 터졌을 때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제 벌어진 피해가 아닙니다. 기름 공급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그 보이지 않는 공포가 실물 경제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는 뉴스 한 줄이 뜨자마자 단 하루 만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에서 75달러로 미친 듯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배가 발이 묶여 있던 11일 동안 유가는 111달러를 돌파하며 폭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를 사올 때 달러를 주고 사옵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달러가 귀해지니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되고 원달러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기름값도 비싸졌는데 그 기름을 살 달러마저 비싸지는 끔찍한 이중 타격이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겁을 하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도망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바닥을 치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 부어놓은 연금펀드와 주식계좌가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경유 가격이 오르니 화물차 운송비가 오르고 플라스틱 포장지를 만드는 석유화학업체의 원가가 폭등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동네 마트의 두부 가격이 오르고 편의점 김밥 가격표가 바뀝니다. 수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에 비명을 지르며 공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비겁함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인플레이션 세금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바다에서 멈칫거리는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갑은 먼지처럼 털리고 국가 경제는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창고에 반년치 기름이라도 쌓아두고 버틸 체력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덩치라도 커서 어떻게든 협상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원 하나 없이 오직 수출과 속도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럴 여유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그대로 나라가 거덜난다는 그 잔인하고도 절박한 생존의 법칙. 이것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보다, 펜대 굴리는 경제학자들보다 저 멀리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키를 잡고 있던 뱃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온몸의 뼈와 살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숨고 구걸할 때 무전기를 끄고 정면으로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서가 아닙니다.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도 아닙니다. 내 조국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그 무겁고 거룩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지로 뛰어든 겁니다. 다음 내용에서 이 미친 기세와 풀악셀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두려움을 모르는 한국 선박의 그 압도적인 돌진과 결단의 순간을 생생하게 복원해드리겠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미사일이 빗발치던 바다를 누비던 선배 뱃사람들의 도끼가 어떻게 전해 내려왔는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바다를 가른 이름 없는 영웅들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길거리에 흔하게 지나다니는 주유소 기름차 한 대, 동네 마트의 물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 위에서 우리에게 도착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일본이 칠흑 같은 바다에 숨어 레이더를 끄고 도망치고 중국이 11일 동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걸하던 그 비겁함의 시간. 바로 그 똑같은 바다, 똑같은 새벽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라크 남부 바스라항을 출발해 대한민국으로 향하던 거대한 쇳덩어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의 원유 200만 배럴을 가득 싣고 있던 초대형 유조선 이글 벨로호였습니다. 이 배가 해협을 통과하려던 바로 그 순간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자비한 공습 경고가 무전기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실제로 앞서가던 외국 상선들이 미사일에 맞아 불덩이가 되어 바다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선장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겁니다. 눈앞의 레이더에는 멈춰서서 5도 가도 못하는 수백 척의 외국 배들이 하얗게 전멸해가고 있었습니다. 본국인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다급한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해협 진입을 자제하고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심지어 해상 보험마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선택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수심이 얕은 해협의 특성상 최고 속도로 달리면 배 밑바닥이 해저 암초에 긁혀 침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운 좋게 암초를 피하더라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자폭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끝입니다. 배에 실린 기름은 200만 배럴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배와 선원 전체가 바다 한가운데서 뼈도 못 추리고 흔적 없이 증발해버리는 완벽한 화약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공격을 받아 배가 박살나고 기름이 바다를 뒤덮어도 보험사에서는 단 한 푼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선박과 천문학적인 환경피해 보상금,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원들 자신의 목숨까지. 오롯이 선장과 선원들 스스로가 짊어져야 하는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배들이 닻을 내리고 숨죽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글 벨로호의 조타실에서는 길고 지루한 회의 따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교차했고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간다. 엔진 최고 출력으로 돌려라. 배달의 민족이라서 빨리 가야 속이 풀리는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화 속 슈퍼히어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유조선의 심장부를 쥐고 있던 한국 뱃사람들은 저 멀리 육지에 있는 펜대 굴리는 학자들이나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진짜 공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 실린 200만 배럴의 원유, 이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이 기름이 제 시간에 울산과 여수의 정유공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핏줄이 굳어버립니다. 공장 굴뚝의 연기가 멎고 수백만 대의 수출 화물차가 멈춰섭니다. 달러가 마르고 환율이 폭등해서 이 땅의 평범한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닻을 내리면 내 조국의 심장이 멈춘다. 나 하나 살자고 이 엄청난 재앙을 내 가족과 국민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이 무겁고 거룩한 사명감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죽음의 바다보다 더 무서운 벼랑 끝으로 그들을 밀어붙인 겁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쳐다보는 가운데 이글 벨로호는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도진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도망친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보란듯이 당당하게 이름표를 켜고 이란의 해안포가 언제 불을 뿜을지 모르는 그 좁고 얕은 수로를 향해 미친 기세로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 초월의 깡다구가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웅심이 아닙니다. 이 나라 뱃사람들의 혈관 속에는 수십 년 전부터 이 끔찍한 바다를 피와 땀으로 건너왔던 시니어 선배님들의 지독한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훌쩍 거슬러 올라가 80년대 이란과 이라크가 피 터지게 싸우던 그 참혹한 전쟁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역사는 그때를 탱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의 돈줄을 말려 죽이겠다며 페르시아만을 지나가는 상선과 유조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액조세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바다 밑에는 기뢰가 깔렸습니다. 이 시기에 미사일에 맞고 불타오른 선박만 무려 500척이 넘습니다. 수백 명의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직접 군함을 끌고 와서 호위 작전을 펼쳐야 할 정도로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콧대 높은 해운사들이 손사래를 치며 항로를 포기했습니다. 전쟁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페르시아만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를 묵묵히 가르고 들어가는 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극마크를 단 대한민국 상선들이었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국의 정유공장에 기름을 가져다 줘야 했으니까요.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밤낮 없이 돌아가는 조국의 수출 공장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당시 전쟁 위험 수당 몇 푼을 더 받고 빗발치는 미사일 사이로 배를 몰았던 선배 선원들에게 훗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무섭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무서웠다.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런데 가야 했다.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아서 간 게 아닙니다. 미치도록 두려웠지만 내가 안 가면 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았기에 묵묵히 사지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도끼와 사명감이 바닷바람을 타고 대물림되어 2026년 이글 벨로호 선원들의 심장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 뱃사람들이 겪은 위협이 아주 먼 옛날 이야기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 한국 국적의 화학 운반선 한국 케미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에게 기습적으로 납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무장한 이란 군인들이 밧줄을 타고 갑판 위로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소총 총구가 한국 선원들의 이마를 겨눴습니다. 20명의 선원이 억류되었고
선장은 무려 95일 동안이나 이란의 낯선 감방에 갇혀 피말리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배를 빌려준 선사는 수백억 원의 빚더미에 안고 결국 배를 팔아넘겨야 했습니다. 이 모든 참혹한 사건들을 텔레비전 뉴스로 지켜보고 또 선후배 건너 생생한 경험담으로 전해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저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란 혁명 수비대는 실체 없는 유령이 아닙니다. 언제든 내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 수 있는 생생하고 소름 돋는 현실의 공포입니다. 공포를 모르는 바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영웅은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방향타를 꽉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살겠다고 레이더를 끄고 변두리로 도망칠 때 이글벨로우는 보란듯이 정중앙을 뚫고 내달렸습니다. 수백 척의 배들이 멈춰서서 뿜어내는 정적 속에서 오직 한국 유조선 한 척만이 미친 굉음을 내며 지옥의 문턱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질주한 겁니다. 이 경이로운 돌진을 지켜보던 전 세계 해운업계와 외신들은 그야말로 턱이 빠질 듯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저 한국인들의 피 속에는 무엇이 흐르길래 저런 미친 배짱이 나오는가? 저 배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단 말인가? 그런데 시니어 선배님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자 거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국 배가 미친 듯이 돌진한 건 뱃사람들의 위대한 사명감 때문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바다를 꽉 틀어쥐고 모든 배를 불태우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이란 혁명수비대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들 눈앞에서 레이더를 버젓이 켜고 최고 속도로 달려나가는 그 오만한 한국 배를 향해 왜 그 흔한 경고 사격 한 번 하지 않고 무자비한 미사일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눈먼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한국의 군사력이 무서워서 꼬리를 내린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70년대부터 이어진 아주 깊고 묵직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 군인들의 손가락을 얼어붙게 만든 진짜 이유. 그것은 군함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니어 선배님들. 당신들이 젊은 시절 열사의 사막에서 맨손으로 일궈낸 위대한 땀방울과 신뢰의 역사가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가슴 뜨거운 반전. 테헤란로의 기적이 어떻게 그날 밤 이란의 총구를 거두게 만들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쏟았던 피와 땀이 얼마나 위대한 방패가 되어 우리 자식들의 생명을 지켜냈는지. 가슴 벅찬 진실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호르무즈 해역. 이란 혁명수비대가 모든 배를 불태우겠다며 살기를 내뿜던 그 바다에서 오직 태극마크를 단 한국행 유조선 이글벨로호 한 척만이 미친 듯이 엔진을 돌리며 돌진했습니다. 배달의 민족다운 깡다구, 조국의 경제를 멈출 수 없다는 뱃사람들의 피 끓는 사명감이 만든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상식적이고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 배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돌진했다고 치더라도 그 바다의 지배자인 이란 혁명수비대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들은 레이더를 끄고 도망가는 일본 배나 굽신거리며 협상을 구걸하는 중국 배들을 보면서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코앞에서, 그것도 최고 속도로 레이더를 버젓이 켜고 질주하는 한국 배를 보면서 왜 그 흔한 기관총 한 발 쏘지 않았을까요? 미사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200만 배럴의 기름과 함께 한국 배를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잠시 한눈을 팔았을까요? 아니면 한국의 군함이 무서워서 꼬리를 내린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텔레비전 뉴스나 젊은 친구들의 가벼운 인터넷 유머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아주 깊고 묵직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가 레이더 모니터에 찍힌 한국행이라는 세 글자를 보고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미사일도 아니고 외교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니어 선배님들. 당신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위대한 신뢰의 방패가 그날 새벽 중동의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우리 자식들을 지켜낸 겁니다. 시간을 반세기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73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기름값이 자고 나면 미친 듯이 치솟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숨이 턱턱 막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중동의 왕족들과 지도자들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어마어마한 달러 다발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막 위에 현대식 도시를 짓겠다며 전 세계에 공사판을 벌였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란을 통치하던 팔레비 왕조는 넘쳐나는 석유돈으로 거대한 항만을 뚫고 고속도로를 깔고 최신식 병원과 거대한 공장들을 지어 올리며 나라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모래바람 날리는 건설 현장 가장 밑바닥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우리 기업들의 깃발 아래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열사의 땅으로 날아갔습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한여름 낮 기온이 50도를 훌쩍 넘는 생지옥 같은 날씨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구두 밑창이 녹아내리는 그 불볕더위 속에서 우리 선배님들은 철모를 쓰고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 생각하며 밥은 굶어도 내 새끼들 대학은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 10수시간을 모래바람을 마시며 뼈가 부서져라 콘크리트를 비비고 철근은 날랐습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서양의 잘난 기술자들은 덥다고 에어컨 바람 쐬러 도망가고 명절이라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깡마르고 체구도 작은 한국의 노동자들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횃불을 켜고 콘크리트를 쳤고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면 잠도 자지 않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거대한 건축물들을 기적처럼 뚝딱뚝딱 세워 올리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지독하게 일을 한단 말인가? 그들은 돈만 밝히는 떠돌이 일꾼이 아니구나. 진짜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구나. 이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한국인에 대한 묵직한 존경과 신뢰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신뢰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입니다. 강남역에서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가장 비싸고 화려한 그 도로의 이름. 1977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의 시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국 노동자들이 이란에서 보여준 그 헌신적인 노고에 감동하여 서울에 테헤란의 이름을 선물한 겁니다. 반대로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 시내에는 서울로라는 이름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서양의 강대국들이 돈으로 이란을 쥐고 흔들 때 오직 땀방울과 정직함으로 두 나라가 형제의 의리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의리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터지고 세상이 뒤집어졌을 때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반미 노선을 걷는 호메이니의 무서운 종교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등을 돌렸습니다. 유럽의 기업들도 돈을 떼일까봐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이란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미국이 눈치를 준다고 해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함께 피땀을 흘렸던 그 오랜 친구를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한국의 정유사들은 꾸준히 이란의 원유를 사주었고 한국 기업들은 이란의 병원과 공장을 묵묵히 돌려주었습니다. 이란의 새 지도부도 이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아, 한국은 미국의 꼬붕이 아니구나. 자기들만의 줏대가 있고 의리가 있는 나라구나.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 손을 놓지 않은 유일한 파트너구나. 2018년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며 금융제재에 올가미를 씌웠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란이 우리나라에 석유를 팔고 받아야 할 돈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 제재 때문에 한국의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계좌에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고 한국을 원수처럼 여겨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돈 내놓으라며 핏대를 세우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한국이 돈 떼먹으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무시무시한 제재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 서글픈 사정을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파트너일 뿐이라고. 이란 수뇌부의 깊은 곳에는 반세기 동안 쌓아온 테헤란노의 믿음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모든 외국배를 불태우겠다며 살기를 번뜩이던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는 레이더 화면에 깜빡이는 이글벨로호의 목적지가 한국이라는 보고를 받는 순간 멈칫했던 겁니다. 저 배를 쏘면 50도의 사막에서 병원을 지어주고 서방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원유를 사주었던 그 오랜 친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저 배에 탄 사람들은 일본처럼 비겁하게 레이더를 끄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돈으로 흥정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조국을 위해 당당하게 달리고 있을 뿐이다. 저 배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무전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한국의 유조선은 그 숨막히는 침묵의 바다를 가르고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란이 마음씨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해서 쫄았던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날 새벽 두려움을 이기고 미친 듯이 풀악셀을 밟았던 한국 뱃사람들의 깡다구, 그리고 그 깡다구가 미사일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아준 거대한 방패. 그것은 바로 반세기 전 이역만리 중동 사막에서 시니어 선배님들이 흘리셨던 진실한 땀방울이었습니다. 오직 피와 땀으로 증명해낸 신뢰라는 위대한 외교 자산이 그 무시무시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총구를 조용히 바다 밑으로 내려놓게 만든 겁니다. 세상의 어떤 첨단 무기로도 살 수 없고 수백조 원의 돈뭉치로도 살 수 없는 기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온 역사이자 우리 선배 세대의 위대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슴 벅찬 승리의 소식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서늘한 진실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뱃사람들의 용기와 선배님들의 유산으로
한 번에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이 전쟁이 도대체 우리네 평범한 밥상 물가와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어떤 소름 돋는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지 마지막 결론에서 아주 뼈 때리는 현실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영만리의 전쟁이 당신의 지갑을 얼마나 무섭게 털어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미쳐 돌아가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산을 방어하고 살아남아야 하는지, 강도훈 소장이 가장 현실적이고 독한 행동 강령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유튜브를 켜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웃고 떠듭니다. 역시 한국인은 배달에 미친 배달의 민족이다. 로켓 배송을 위해서라면 전쟁통에도 풀악셀을 밟고 돌진한다. 국가번호가 82번이라서 빨리빨리에 피가 흐른다. 네, 젊은 세대 특유의 톡톡 튀고 재미있는 농담입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껄껄 웃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새벽 칠흑 같은 불바다 위에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 뱃사람들의 피마르는 결단을 고작 택배, 배달의 민족이라는 가벼운 인터넷 유머로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들이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엔진을 껐다면, 살겠다고 일본처럼 레이더를 끄고 며칠 동안 변두리로 숨어버렸다면, 당장 오늘 아침 우리 삶에 어떤 지옥이 펼쳐졌을지 아주 냉정하게 두 눈을 뜨고 따져보셔야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총알이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경제의 마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꽉 막혔다는 뉴스 속보 한 줄이 뜨자마자 국제 유가는 단 하루 만에 배럴당 60달러에서 75달러로 미친 듯이 튀어올랐습니다. 중국 배들이 살려달라며 바다에 발이 묶여있던 11일 동안에는 무려 111달러를 돌파하며 폭등했습니다. 기름값이 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는 원유를 사올 때 우리 돈인 원화를 주고 사지 못합니다. 반드시 미국 돈인 달러를 줘야 합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면 똑같은 기름을 사오기 위해 나라 곳간에서 피 같은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달러가 텅텅 비고 귀해지니 원달러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기름도 비싸졌는데 그 기름을 살 달러마저 비싸지는 끔찍한 이중 타격이 우리 목을 조르는 겁니다. 이게 뉴스에나 나오는 남의 집 이야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화물차 운송비가 오릅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세가 폭등합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화학 원가가 오르니 동네 마트의 두부 가격이 오르고 편의점 김밥 가격표가 바뀝니다. 비행기 기름값이 올라서 가족들 여름 휴가 항공권이 수십만 원씩 비싸집니다. 겁먹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썰물처럼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부어놓은 노후 자금, 그 피 같은 코스피 주식과 펀드 계좌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반토막이 납니다. 단가를 올릴 수 없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원가 압박에 비명을 지르다 줄도산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환율과 물가가 미쳐 날뛰면서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 가치가 먼지처럼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 모든 끔찍한 연쇄 폭발, 이 거대한 국가 경제의 붕괴를 그날 새벽 이글 벨로호의 선원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겁니다. 조국의 핏줄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를 뚫고 피 같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제 시간에 정유 공장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배달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국가 경제 방어전이었습니다. 일본은 나라 창고와 민간 창고에 200일치가 넘는 기름이 꽉꽉 차 있으니 며칠 멈춰도 끄떡없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덩치와 무한대의 돈으로 어떻게든 이란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좁은 땅덩어리. 200일은커녕
단 며칠만 기름줄이 끊겨도 온 나라가 올스톱되는 잔인하고 절박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맡은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내가 멈추면 내 조국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기어이 불바다를 뚫고 나아가는 그 지독한 책임감뿐입니다. 첨단 무기도 아니고 천연자원도 아닙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무서운 경쟁력은 바로 이 뱃사람들의 심장 같은 결코 꺾이지 않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심장과 깡다구를 물려주신 분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입니다. 50도의 살인적인 모래바람을 마시며 맨손으로 중동의 사막을 일궈낸 분들. 살기 등등한 이란 군인들조차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만든 그 묵직한 신뢰의 이름. 테헤란노의 기적을 만들어낸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중동에서 흘린 그 정직한 땀방울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튼튼한 방패가 되어 우리 자식들의 생명과 조국의 경제를 지켜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눈물겨운 역사의 이어달리기입니까? 하지만 선배님들, 감동과 눈물에만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바다는 언제 다시 끓어오를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 뱃사람들의 운과 용기에만 나라 경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뢰밭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이억만리의 전쟁으로 환율이 뛰고 물가가 오를 때 내 돈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흔들리는 원화 대신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물류비가 폭등할 때 오히려 돈을 버는 고배당 선박해운 ETF나 에너지 관련 자산에 어떻게 눈을 돌려야 할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경제적 피난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 치열한 생존의 길을 시니어 연구소가 가장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호르무즈 해협 어딘가에서 혹은 망망대해 거친 파도 한가운데서 밤잠을 설치며 괴물 같은 바다와 싸우고 있을 우리 대한민국의 뱃사람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들이 묵묵히 어둠을 뚫고 오고 있기에 오늘 우리 집 거실에 따뜻한 불이 켜지고 우리 아들, 딸들의 일터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로켓 배송을 하는 배달원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조국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웅들의 뼛속에 위대한 기백을 심어주신, 맨손으로 이 나라의 기틀을 닦으신 자랑스러운 시니어 선배님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가슴 쫙 펴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선배님들의 피땀 어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슴 뜨거운 쾌거를 비겁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빛난 대한민국, 숨겨진 영웅들의 진짜 이야기를 주변 친구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영상을 끄기 전에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저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우리 선원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 한 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선배님들의 자긍심을 아낌없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거대한 함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언제나 선배님들의 위대한 삶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